엄마, 통장 내놔. 지금 당장! 민수야, 이건 내 누나 병원비랑 우리 생활비야. 이것마저 주면 우린 어떻게 살아? 그날 저녁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8세 아들의 눈빛이 낯설었고 그 순간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25살 때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고 남편은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키운 딸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저는 새벽, 청소일, 식당 설거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딸아이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30년을 혼자 살다가 55에 재혼을 했습니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던 그 남자에겐 28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민수였죠. 처음 만났을 때 민수는 무뚝뚝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좀 잘 챙겨줘요. 친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고생이 심했거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28살 청년을 진짜 아들처럼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 챙겨주고 결혼할 때 예단 마련해주고 손주 낳으면 육아 도와주고 그렇게 20해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엄마 잘 챙길게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아들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의 전화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처음엔 30만 원, 다음엔 50만 원. 제 기초연금과 딸아이 장애수급비를 합쳐봤자 한 달에 120만 원인데 거기서 조금씩 보태주다 보니 우리 생활도 빠듯해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어려울 때 도와줘야죠. 그런데 올해 4월쯤부터였을까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로 대충 얼버무리더니 그 뒤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는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엔 좀 더 많이 필요해. 100만 원만 빌려줘. 민수야, 엄마도 돈이 어디 있겠니? 내 누나 병원비도 밀려 있고. 그럼 엄마 통장 좀 빌려줘. 급한 일이 있어. 통장을 빌려달라니. 그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고 말투도 조급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혼자 중얼거리며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없이 맞는 두 번째 가을이었습니다. 거실에선 딸아이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조금 힘들 뿐이야. 조금만 더 도와주면 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월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 인사도 없이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야? 갑자기 왜 이래? 됐고, 통장 내놔. 급하다니까? 아들은 제 방으로 들어가려 했고, 저는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누나 치료비야. 이번 달 병원비도 아직 못 냈어. 그게 지금 중요해? 나 당장 돈 없으면 큰일 나.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고 옆방에서 딸아이가 불안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민수야, 제발 좀 진정해.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도박 빚이야. 2천만 원.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나 죽어. 도박이라는 단어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박을 내가
경마장에서 시작했어. 한두 번은 땄는데 자꾸 잃으니까 본전 생각나서 결국 이렇게 됐어.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2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엄마 통장엔 한 달치 생활비밖에 없어. 그럼 집 담보로 대출받아. 뭐라고? 엄마, 이 집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이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내 누나랑 내가 살 유일한 곳이야. 담보 잡혔다가 못 갚으면 우린 갈 곳도 없어. 그럼 엄마, 나 죽으라는 거야. 아들의 고함에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 방으로 달려가서 등을 토닥였고 아들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박이라니.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이라면 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니, 애초에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겁니다. 내 탓인가? 내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인가?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수.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해 전 결혼식 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수줍게 물어보던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엄마 덕분이에요라며 꽃다발을 건네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도와주자. 마지막이야.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기초연금 통장에서 11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야. 이것밖에 없어. 고마워요, 엄마. 아들은 봉투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진심이 아닌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왜지? 왜 마음이 불편하지?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반찬 몇 개와 오래된 쌀 한 줌. 이걸로 이번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거실에선 딸아이가 제게 손짓했습니다. 엄마,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우리 딸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안에선 점점 커지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도박을 끊을까? 이 돈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시계, 안경, 그리고 몇 장의 사진.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고 옆에 선 젊은 아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엔 겨울이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문경에 있어. 아버지, 산소 좀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산소는 왜 가지?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도 당연하니까요. 그날 저녁 통장 잔액을 확인했는데 32만 원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문경 ATM에서 인출된 내역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카드를 언제 가져간 거야?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제 돈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위협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20해를 키웠는데. 옆방에선 딸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버텨야 해. 내가 무너지면 저 아이는 어떡해.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문경에서 돌아온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저는 이번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고 이제 제대로 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6월 말 아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씻지 않은 듯 머리는 기름지고 옷에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나 집 좀 담보 잡아야겠어. 현관문도 닫기 전에 던진 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야. 지난번에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해. 회사도 찾아와. 그럼 경찰에 가. 불법 추심이면 신고해야지. 그게 그렇게 쉬워? 나 이미 차용증 썼어. 법적으로 정당한 빚이야. 아들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딸아이 방문을 슬쩍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지만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난번에 110만 원 줬잖아. 그걸로 안 갚았어? 그게 어딨어. 이자도 안 돼. 이자? 엄마, 2천만 원 빚에 한 달 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 300만 원이야. 원금은 손도 못 대. 머리가 띵했습니다. 300만 원. 제 한 달 생활비의 3배가 넘는 돈이 한 달에 이자로만 나간다니. 그럼 원금은 3,500만 원까지 불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석 달 만에 1,500이나 더 불어. 민수야,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 집 담보 잡으면 우린 나중에 갈 곳도 없어. 그럼 엄마 명의로 대출 받아줘. 엄마 나이면 신용대출 1,000만 원은 나와. 안 돼. 엄마 나이에 어떻게 그 돈을 갚아? 내가 갚을게.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딸아이 방에서 놀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내 누나 놀라잖아. 누나. 맨날 누나 걱정만 해. 나는 엄마 아들 아니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도 내 아들이지. 그럼 아들 살려줘. 제발.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이렇게까지 애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정말 힘든가 보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일단 일어나.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언제까지? 엄마, 나 이번 주까지야. 이번 주라니. 금요일까지 안 갚으면 진짜 뭔 일 생길지 몰라.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새벽은 일찍 밝았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대출 서류 준비해놨어. 내일 같이 은행 가자. 서류를 준비해뒀다니. 제 허락도 없이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 우편함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을 때 그 안에는 신용대출 신청서뿐만 아니라 이상한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언장.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습니다. 본인 이미자는 본인 사망 시 전 재산을 아들 배민수에게 상속한다. 제 이름 옆에 제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장은 제 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가져간 거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받았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유언장은 왜 만든 거야? 그냥 혹시 몰라서.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나를 죽일 생각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만일을 위해서. 당장 찢어버려. 이딴 거 필요 없어. 엄마, 진정해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제가 상속받잖아요. 장애 있는 누나는 법적으로 상속 능력 제한되고 친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결국 다 제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엄마, 우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오빠, 나쁜 사람이야? 딸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쁜 사람. 그래,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키운 아이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제는 아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지켜질지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은행 몇 시에 갈래요? 안 가. 뭐라고요? 안 간다고. 대출도 안 받고 담보도 안 잡아줘. 엄마, 지금 장난해요? 장난 아니야. 엄마도 살아야지. 그래요. 알았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너무 쉽게 끊긴 것 같아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진짜 포기한 걸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또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묻는다. 도와줄 거야, 말 거야? 민수야, 제발 정신 차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아들이 돌아섰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딸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널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들이 집에 불을 지르는 꿈, 딸아이가 다치는 꿈, 제가 쓰러지는 꿈. 7월 초순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옆집 정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72살 홀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네 요새 안색이 왜 그래? 많이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나이 먹으면 다 얼굴에 나오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정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말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정할머니 댁은 저희 집 바로 옆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자, 차 한잔하고 얘기해봐.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아들의 도박, 돈 요구, 유언장, 협박까지. 정할머니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20년을 키웠는데. 잘못? 자네가 뭘 잘못했어? 그 아들이 잘못한 거지. 하지만 제가 친엄마처럼 못해줬나 봐요. 말도 안 돼. 자네 딸아이 돌보면서 그 아들까지 챙겼잖아. 명절마다 용돈 주고 결혼할 때 예단까지 해줬다며. 그런 사람이 어딨어? 정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자네 경찰에 신고해야 해. 네. 유언장 위조한 것만 해도 범죄야. 도장 훔쳐서 문서 만들었잖아.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인데. 아들? 그게 아들이야? 자네 죽이려고 유언장까지 만든 놈이. 정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정말로 신고하면 그 아이가 저한테 뭘 할지. 그래서 더 신고해야지. 지금 안 하면 나중엔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정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딸아이 생각해. 자네가 무슨 일 당하면 그 아이는 누가 돌봐?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딸아이. 제가 쓰러지면 장애 있는 딸은 누가 돌보죠? 그래. 나는 살아야 해. 딸을 위해서라도. 할머니, 그런데 경찰이 믿어줄까요? 유언장 가져와봐. 그거랑 통장 내역만 있으면 돼. 집으로 돌아와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허위 유언장, 통장 거래 내역, 아들의 협박 문자. 다시 정할머니 댁으로 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경찰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계셨습니다. 내일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할머니, 혼자 가면 무서울 테니까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구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소식? 제가 취직했어요. 제대로 된 회사에. 정말? 네. 그래서 이제 빚도 제가 천천히 갚을게요. 엄마한테 더 이상 폐 안 끼칠게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믿어도 될까? 진짜일까? 엄마, 미안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제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할머니는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달라졌다면 20년을 키웠는데 한 번만 더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알았어. 엄마가 믿어볼게. 고마워요, 엄마. 아들이 돌아가고 저는 정할머니께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저 신고 안 할래요. 아들이 취직했대요. 자네 정말 괜찮아? 네.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 자네가 결정한 거라면. 하지만 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네,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번엔 정말 괜찮겠지. 하지만 제 안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취직했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숨겨줘. 무슨 일이야? 그 얼굴은? 빚쟁이들한테 맞았어. 엄마, 제발 좀 도와줘. 취직했다며? 회사는? 안 됐어. 면접에서 떨어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를 또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야. 정말 면접 봤는데 떨어진 거라고. 아들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손에는 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야. 1,000만 원만 빌려줘. 어디서 1,000만 원을 구해. 엄마가 복권 당첨이라도 됐어? 집 담보 잡으면 돼.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있잖아.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엄마 주민등록증이랑 인감증명서만 줘. 내가 알아서 할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아서 한다는 게 뭐야? 불법 대부업체에서 빌릴 거야. 엄마 명의로. 미쳤어? 그럼 엄마가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갚는다니까. 내가? 취직도 안 된 내가 어떻게 갚아? 제 목소리가 커졌고 딸아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탁자에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날 죽이고 싶은 거구나. 무슨 소리야? 엄마는 누나만 생각하지 나한텐 관심도 없잖아. 애초에 나는 엄마 친아들도 아니니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20년 동안. 20년? 그게 뭐가 대단해? 엄마는 의무감으로 날 키웠잖아. 사랑 같은 건 없었어. 그게 아니야. 됐어. 나 혼자 해결할게.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이 의무감이었다고?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그 상자를 볼 때마다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시계, 안경,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낡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쳤을 때 남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2005년 3월. 아들 또 사고 쳤다. 이번엔 편의점 강도. 징역 3년 6개월. 손이 떨렸습니다. 2005년? 그때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8년 2월. 아들 출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 있을까? 2009년 6월. 이미자와 재혼 결심. 아들 정과는 비밀로 하기로. 그녀가 알면 놀랄 것 같아서. 정과. 강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을, 폭력 사건으로 감옥에 다녀왔다는 것을.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2015년 7월. 아들이 또 도박 시작했다는 소문 들었다. 미자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그녀가 상처받을까봐 무섭다. 2018년 3월. 아들이 내 통장에서 100만 원 훔쳐갔다. 미자 모르게 해결했다. 2024년 1월. 나 건강이 안 좋다. 미자에게 아들 일 다 털어놓아야 하나. 하지만 시간이 없다. 마지막 날짜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던 거구나. 남편은 아들의 본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숨겼던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위험 속에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친아들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숨기고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나한테 넘긴 거죠. 새벽 3시 저는 정할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저 이제 알겠어요.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었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수첩의 내용까지 전부.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렸구나. 내일 아침에 같이 가자. 네. 고마워요, 할머니. 전화를 끊고 딸아이 방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딸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이제는 정말로 끝을 내야 해. 하지만 운명은 제게 그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묻는다. 도와줄 거야, 말 거야? 민수야, 엄마는. 대답 안 해도 알겠네. 안 도와주겠다는 거지.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가. 경찰 부를 거야. 경찰? 웃기네. 엄마가 나를 경찰에 신고해? 20년 키운 아들을? 너 아버지 수첩 읽었어? 당연히 읽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찾았어. 재밌더라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나 비밀로 했다는 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내 정가를 모른다는 걸? 당연하지. 그래서 더 이용하기 쉬웠어. 이용. 그 단어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엄마를 이용한 거야? 이용? 아니지. 그냥 받을 거 받은 거지. 엄마도 아버지 재산 받았잖아. 이 집도 돈도 다 아버지 거였어. 그건 됐어. 말 필요 없어. 이제 엄마 통장 다 내놔. 비밀번호도 알려줘. 안 돼. 안 돼? 아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 이제 그만해, 민수야. 그만? 내가 그만하면 누가 나 살려줘? 엄마가 책임져 줄 거야? 엄마가 어떻게? 그럼 죽어. 그 말과 함께 아들의 손이 제 목으로 향했습니다. 아, 죽는구나.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들의 손이 제 목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야.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딸, 내 딸은. 그때 딸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빠 하지 마. 딸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달려와 아들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비켜. 아들이 딸을 밀쳤고 휠체어가 넘어졌습니다. 아, 안 돼. 딸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딸한테 손대지 마.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아들이 비틀거렸고 저는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딸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때 아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이래야 해? 민수야, 제발 가줘. 이제 그만해.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뭐 하려고? 아들이 식칼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통장 내놔. 안 그러면. 칼끝이 저를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칼 내려놔. 경찰?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아들은 칼을 들고 있다가 결국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경찰들이 아들을 제압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이 절규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창밖을 보니 정할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신고한 것입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와 딸아이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아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제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들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던 걸까?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아이는 옆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20년의 헌신, 20년의 사랑, 20년의 희생,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 살아남았어. 우리 딸도 살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사흘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목에 난 멍은 보라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해갔고 딸아이는 팔에 깁스를 했습니다. 휠체어에서 넘어지며 손목이 골절됐던 것입니다. 엄마, 아파? 괜찮아. 우리 딸은? 나도 괜찮아. 엄마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딸의 손을 잡고 있으면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구나. 경찰이 찾아온 건 이번 이틀째였습니다. 피해자분, 진술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젊은 여경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0년 전 재혼 이야기부터 남편의 죽음, 아들의 도박, 돈 요구, 협박, 유언장 위조, 그리고 살해 시도까지 말하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여경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건가요?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20년을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니, 들으세요. 가해자는 이전에도 강도 사건으로 징역을 산 전력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나시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남편 수첩에서 봤어요. 그럼 더 아시겠네요. 어머니 탓이 아니라는 걸.
경찰은 제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살인미수로 기소될 겁니다. 문서위조, 사기, 협박까지 더해지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예요. 얼마나요? 최소 20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20년. 아들이 감옥에서 보낼 시간이 제가 그를 키운 시간과 같았습니다. 아이러니하네. 퇴원하던 날 정할머니가 병원로 찾아왔습니다. 자네, 이제 괜찮아? 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됐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정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이제 진짜 자네 인생 살아야 해. 알겠지? 네. 그 아들 생각은 이제 그만해. 자네 딸하고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재판은 한 달 후에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아들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배민수는 2024년 10월 19일 피해자 이미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살해를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식칼을 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6월부터 피해자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전을 인출했으며 허위 유언장을 작성하여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며 20년간 피해자의 헌신을 배신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극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반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피고인의 의부서머니입니다. 20년 전 피고인의 친아버지와 재혼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제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명절마다 용돈도 주고 결혼할 때 예단도 해줬고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계속하세요.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제가 거절하면 협박했습니다. 어떤 협박이었습니까? 제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거절하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신고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0년을 키웠으니까요. 제 아들이니까요. 아니,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해를 시도했습니까? 네. 제 목을 조르고 칼을 들었습니다. 제 딸도 다쳤습니다. 지금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엇라 대답해야 할까요? 미운가요? 미웠습니다. 원망스러운가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쌍합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는지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20년 동안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불쌍합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란 사람이 불쌍합니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다시 앉은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말로 반성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일까요?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아들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휠체어를 밀고 그대로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정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네. 이제 진짜 끝이네. 네. 할머니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말로 끝인가? 판결일.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할머니가 대신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징역 35년 나왔어. 35년. 살인미수, 문서위조, 사기, 협박 다 합쳐서. 검사가 무기징역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 35년으로 확정했대. 35년. 아들은 이제 83세가 되어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종신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네 괜찮아?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어. 딸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슬퍼? 아니, 슬프진 않아. 그럼 기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끝난 것 같아.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그래.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요. 우리 아들. 아니, 당신 아들은 35년형을 받았어요. 화가 나요? 속상하죠?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숨긴 비밀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원망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이제 제 딸하고 제 인생을 살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둥글고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5천만 원짜리 전셋집은 너무 컸고 추억도 너무 많았습니다. 좋은 추억보다 나쁜 추억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새로 구한 집은 2천만 원짜리 작은 빌라였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딸아이와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작아서 더 좋아. 정말? 너무 좁지 않아? 아니야. 엄마랑 나만 있으면 되잖아. 딸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둘만 있으면 되지. 이사 온 첫날 정할머니가 미역국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집들이 음식이야. 받아.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왔지 뭐. 여기가 어디냐고. 할머니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담하네. 좋아. 이만하면 충분하지. 네, 저희한텐 이게 딱 좋아요. 셋이서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떠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이 가족이구나. 참, 자네 아들 면회는 안 가? 정할머니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요. 갈 생각도 없어요. 그래. 그게 맞아. 용서는 못하겠어요. 아마 평생 용서 안 해도 돼. 자네 인생은 자네 거야.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용서 안 해도 되는구나. 그동안 저는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니까 20년을 키웠으니까 용서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새 집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아이 아침 식사를 만들고 점심에는 동네 어르신 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새 표정이 밝으셔요.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그런가 봐요.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돈 요구 전화가 오지 않으니까. 협박에 떨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롭구나. 저녁이면 딸과 함께 TV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가끔 범죄 소식이 나오면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 생각나? 가끔. 미워. 미운 것도 있고, 불쌍한 것도 있어. 엄마는 착해. 착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그 생각하기 싫은 거야. 그럼 안 하면 되지. 딸의 단순한 대답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안 하면 되지.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정할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자네, 우리 팥죽 먹으러 갈래? 좋아요. 어디로 가요? 우리 집. 내가 쏘었어. 할머니 댁에 가니 따끈한 팥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팥죽을 먹었습니다. 자네, 요새 어때?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밤에 잠은 잘 와? 예전엔 악몽 많이 꿨는데 요새는 괜찮아요. 다행이네. 할머니는 제 손을 다독였습니다. 자네, 이제 행복해야 해. 알지?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행복은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산다는 게 뭔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딸 돌보고 친구 만나고 잠자는 거지. 그게 행복이야.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그게 행복이구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극적인 변화가 없어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배민수 아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뜯을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뜯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잘 지내세요? 저는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후회해요. 엄마한테 한 짓들이 생각나면 잠을 못 자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면회는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제 얼굴 보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유일한 바람이에요. 20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엄마.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 아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못하겠지만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봄이 왔습니다. 동네 공원에 벚꽃이 폈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예쁘다. 그러네. 엄마도 예뻐. 갑자기 왜? 그냥 요새 엄마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서 딸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나 밝아졌나? 공원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해? 딸이 물었습니다. 응. 진짜? 응,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크고 드라마틱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20년. 길었지만 이제 끝났어.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이.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원했던 건 이것이었다는 것을. 거창한 사랑이나 인정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 진짜 가족. 그게 전부였다는 것을.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 준비. 진짜 행복을 느낄 준비. 75세,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